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주대학교 이완용입니다. 제가 2020년에 웹질 1.0에 대한 튜토리얼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웹질 2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경북대학교 백낙훈 교수님과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동영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웹GL 1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에게 웹GL 2의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했던 웹GL 1에 대한 튜토리얼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웹GL 2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가 없어요. 이 튜토리얼은 웹GL의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고 웹GL 2.0에서 달라진 것만 설명하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웹GL 1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웹GL 프로그래밍 실습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준비하실 거는 특별한 게 없고요.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웹GL을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텍스처 이미지나 이런 걸 로컬 디스크에 있는 걸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파이썬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웹 서버를 그냥 시작하면 바로 로컬 웹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설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 강의의 내용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GL2 강의는 첫 번째 웹GL2에 달라진 점들,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걸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GL1에서 했던 헬로 트라이앵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웹GL 2.0에서는 어떻게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가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웹GL2에서 바뀐 기능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실습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백낙훈 교수님 강의로 웹GL2의 렌더 버퍼,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웹GL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 오픈GL ES라고 하는 API 스탠다드가 발표가 됩니다. 오픈GL ES 2.0은 기존의 오픈GL ES 1 1점대 버전과 다르게 고정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프래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를 쓰는 그런 이제 쉐이더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오픈GL ES 2.0 요걸 기준으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바인딩을 만든 것이 이제 웹GL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GL ES 2.0이 발표된 이후에 웹GL 1.0이 발표된 데까지 총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오픈GL ES 3.0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오픈GL 2.0이 발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아직 뭐 새로운 웹GL이 발표될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오픈GL ES는 오픈GL ES 나름대로 계속 진화를 해와서 3.2, 3.3, 3.4까지 나왔나요? 하여간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웹GL 2.0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픈GL ES 3.0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 언어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그럼 오픈GL ES 3.0을 쓰시는 거고, 웹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하시면 웹GL 2.0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웹GL 2.0의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웹GL 2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모바일형 특수한 뭐 오페라 미니 같은 작은 규모의 웹 브라우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가 웹GL 2.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 웹젤2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로컬 웹서버 필요한데요. 로컬 웹서버를 뭐 다른 툴을 자기가 좋아하는 툴이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툴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권장하기는 이제 그냥 파이썬을 설치해 가지고 파이썬 -m http.server 뭐 포트 번호를 써주시면 요 8000번 포트에 로컬 호스트로 접근할 수 있는 웹서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드 편집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VS 코드를 쓰시든 뭐 그냥 뭐 노트패드 플러스를 쓰시든 어떤 자기가 원하시는 뭐 어떤 걸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VS 코드를 쓰시면 웹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코딩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VS 코드 같은 걸 쓰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요즘은 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되시니까요. 커서가 됐든 코파일럿이 됐든 어떤 인공지능 툴을 써서 뭐 자기의 코딩을 좀 도움을 받겠다 하시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웹젤 2.0을 지원하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6번 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뭐 141까지 나와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한 게 아마 한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caniuse.com /한 다음에 웹젤2에 들어가 보시면 웹젤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엣지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제가 알기로는 11 버전에서는 웹젤 1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페라 미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웹용 아주 간단한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런 익스텐션들을 집어넣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뭐 브라우저들이 다 지원합니다. 삼성, 우리 갤럭시에 쓰고 있는 삼성 인터넷도 아주 옛날부터 웹젤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웹젤 2.0은 backward compatibility, 그러니까 하방 호환성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웹젤 2가 아니라 웹젤 1으로 써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웹젤 2 브라우저로 렌더링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전에 만들어 놓은 웹젤 코드를 웹젤 2 브라우저에서 그냥 쓰고 싶어요. 또는 앞에 부분에 HTML 코드에서 웹젤이라고 되어 있던 걸 웹젤 2라고 바꿔서 웹젤 2 렌더로 해서 렌더링 하고 싶어요?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는요,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를요 웹젤 2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어서 그냥 캔버스에 여러분들 크리에이트 컨텍스트 할 때 웹젤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사용하시면 바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는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 웹젤 1.0에서 썼던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W01 파일 네임만 바꿨어요. 01.html을 실행시켜 보시면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제가 타이틀만 바꿔놨어요. 그리고 캔버스는 헬로 API 캔버스 with 사이트가 있고요. 현재 요 HTML 파일에선 변경된 사항이 거의 없어요. 웹젤 1과 2와 사이에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스크립트를 뭘 실행하게 되냐면 w01.js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w01.js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GL을 글로벌 베리어블로 정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뭐 에러 펑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뭐냐면 GL 캔버스 get 컨텍스트 해갖고 웹GL을 get 컨텍스트를 해서 가져왔었죠. 그리고 만약에 요것이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대비해서 뭐 이런 걸 넣어놓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트라이를 해놓고 에러를 캐치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 웹GL을 썼으니까 웹GL 1.0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코드를 바로 인서트, 네, 웹GL 1을 지우고요. 네, 요 웹GL 2, 여기 웹GL 2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 저장을 했습니다. Ctrl S 눌러서 저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되냐면 릴로드를 하게 되면 웹GL 2가 로딩이 되겠죠. Ctrl F5를 눌러서 릴로드를 해볼게요. 네, 릴로드를 Ctrl R을 눌러서 릴로드를 했습니다. 네, 릴로드를 했는데 아무 차이가 없죠. 네,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F11을 눌러서 코드를 보시면 W1JS를 보시면 이미 이 코드는 왜 get context를 웹GL 2를 한 코드가 실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get context 할 때 웹GL 1을 쓰든 2를 쓰든 웹GL 1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잘 실행된다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 웹GL하고 웹GL 2 코드가 웹브라우저에서 똑같이 웹GL 1 코드가 똑같이 실행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드는 제 이제 이 동영상의 첫 번째 동영상에 링크를 넣어두겠지만 GitHub에 소스 코드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짜실 필요 없이 기술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00% 웹GL 1 코드가 웹GL 2에서 잘 도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에러 처리 코드라든지 웹GL 1에 들어있던 이상한 뭐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다면 웹GL 2에서는 그걸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튜토리얼에서 다루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웹GL 1과 웹GL 2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웹GL에서는 당연히 이제 쉐이딩 랭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웹GL 1에서는 쉐이딩 랭귀지를 버전 1.0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웹GL의 버전을 GLSL 랭귀지의 버전을 1.0을 쓰고 있어. 쉐이딩 랭귀지 버전 1.0을 쓰고 싶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웹GL 2에서는 디폴트로 사용하는 쉐이딩 랭귀지는 웹GL 3.0이고요. 그 3.0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쉐이딩 랭귀지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버전 300 ES 또는 뭐 버전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ES 또 GLSL 마이너스 버전 300 마이너스 ES 요런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내가 지금 300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럼 웹GL 2에서도 GLSL 1.0 버전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을 겁니다. 쓸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웹GL 2를 쓰고 웹GL 쓰겠다고 하면 GLSL을 3.0을 쓰는 게 맞겠죠. 만약에 GLSL 나는 1.0을 꼭 쓰고 싶어.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웹GL도 그냥 1.0을 쓰시는 것이 그게 더 좀 안전합니다. 버텍스 인덱스가 예전에는 unsigned byte하고 unsigned short만 지원했습니다. unsigned short만 지원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무슨 뜻이냐면 버텍스 인덱스를 이렇게 조합을 할 때 최대로 조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면 short니까요. unsigned short니까 65,000 65536개 이상은 인덱스를 엮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버전 3.0부터 웹GL 2부터는 버텍스 인덱스를 unsigned int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 32승까지 버텍스 개수를 얼마든지 늘려서 인덱스를 엮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뭐 2에 32개의 버텍스는 아마 GPU 용량을 훨씬 벗어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엮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6만 개의 한계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제
웹젤에서는 이제 버텍스는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저장이 되죠.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 버텍스의 정보,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치, 포지션이라든지 노멀 벡터라든지 텍스처 코디네이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를 이제 뭐 플로팅 포인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했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 그래서 이제 GPU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요 세 개의 벡터는 포지션이야. 이 세 개의 벡터는 노멀 벡터야. 이 두 개의 벡터는 텍스처 코디네이트야.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터를 이제 어사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그 버퍼의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쓸 거다 하는 것들, 버텍스 어트리뷰트 컨피그레이션을 여러 개를 스토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인스턴스 렌더링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개 오브젝트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기능들과 기능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은 그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 세팅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예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더의 매트릭스 함수. 쉐이더의 매트릭스 함수는 뭐냐면 매트릭스 간에 두 개의 행렬을 곱한다든지 뭐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웹GL 1.0에서는 CPU에서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GL 매트릭스 같은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가져다가 CPU에서 매트릭스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뭐 이제 다시 매트릭스를 다시 유니폼으로 보내주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웹GL 2에서는 인버스 매트릭스, 뭐 트랜스포스, 뭐 이런 것들 기능들이 그냥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계산이 있으면 쉐이딩 랭귀지에서 그냥 그 함수를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버퍼 오브젝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니폼으로 바꿔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 위치라든지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바꿔줄 때 CPU에서 계산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니폼을 계속 바꿔줄 때마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니폼 값을 계속 바꾸면 당연히 GPU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가 있다면 그걸 그냥 어레이로 쭉 보내버리고 어레이의 인덱스를 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능이 높아지겠죠. 다음에 샘플러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샘플러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텍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러 오브젝트는 이제 각각의 텍스처마다 이제 하나의 텍스처 파람을 갖게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웹젤 2에서부터는 모든 텍스처 파람을 샘플러라고 하는 데다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냐면 하나의 텍스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막 바꿔가면서 하나의 텍스처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되었어요. 이것도 역시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겠죠. 난 이 텍스처를 이렇게 쓰고 이 텍스처 이렇게 쓸 때마다 이 텍스처를 중복해서 가지거나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다시 로딩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텍스처는 하나가 올라가 있고 그 텍스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쉐이더하고 렌더링 쪽인데 트랜스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랜스폼,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에서 뭔가를 계산했겠죠. 그 계산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GL 포지션이라고 하는 미리 정해놓은 포인트의 포지션을 정하는 벡터에다가 그냥 넣어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결과를 여러 가지로 다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리절트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한테 전달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과를 버퍼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매트릭스하고 이런 걸 곱해서, 그쵸? 버텍스 쉐이더에서 뭔가 계산된 결과를 요것들 나중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리버티브는 쉽게 들여서 생각해서 이제 미분이죠, 미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멀 벡터입니다. 노멀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뭐 예를 들면 서피스가 있을 때 서피스에 패치해서 두 개의 버텍스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위로 가는 법선 벡터를 만들어서 썼죠. 그런데 그 법선 벡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전에는 GPU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노멀 벡터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CPU에서 만들어서 노멀 벡터도 같이 버텍스 어트리뷰트로 보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GPU 안에서 그냥 계산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웹질2에서는 텍스처가 무엇이 있어서 얘 위치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죠. 얘 위치를 텍스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 위치를 조금만 올리자 내리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버텍스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노멀 벡터의 값도 바뀌어줘야 되는데 어트리뷰트에서 CPU에서 넘어온 데이터는 그냥 고정된 노멀 벡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었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버텍스의 위치가 조금 변경되더라도 그거를 GPU에서 바로 계산해서 노멀 벡터를 따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어 하는 것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x 방향의 뭐 미분, y 방향 미분 이런 것들을 dx, dy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바로 쉐이더에서 계산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 이퀘이션에서 맥스하고 민이 생겼어요. 맥스하고 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이렇게 렌더링된 결과가 있을 때 픽셀을 어떻게 섞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섞느냐 할 때 민, 맥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 두 값 중에 뭐 RGB, 뭐 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RGB 값 중에 나는 큰 값을 쓰겠어. 그럼 맥스라고 하는 걸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개 섞은 것 중에 밝은 쪽으로 선택돼서 이렇게 라이튼, 밝아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을 쓰게 되면 둘 중에 어두운 걸 쓰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큰, 여러분 포토샵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블렌딩 할 때 쓰는 것 중에 다큰, 라이튼이라고 하는 블렌딩 펑션이 있어요. 그 다큰하고 라이튼 펑션을 이제 웹질2에서는 아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블렌딩 펑션 중에 있는 min, max를 쓰시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min-max 역시 웹질1에서도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익스텐션으로 지원했지 실제로 모든 웹질1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웹질2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min-max를 지원하게 되었다. 의무사항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쉐이더 루프는 예전 웹질1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stant Integer Expression. 그러니까 for i는 equal 0에서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i++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리라고 해놨습니다.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r 루프를 돌리는데 for x equal 0에서 for 뭐 x가 뭐 sin x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 뭐 이런 보다 작을 때까지 루프를 돌아라. 이런 식의 루프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고 루프 자체의 구현 자체가 아주 심플한 CPU에서 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렌더 타겟. 그러니까 멀티 렌더 타겟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렌더링을 동시에 여러 개의 렌더 버퍼에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자동차 게임을 만들 때 앞에 화면은 운전자가 앞을 보는 화면을 그리고 뒤에 화면은 예를 들면 백미러라고 하나요? 백미러를 두 개를 만들어 갖고 백미러에다가 다른 것을 동시에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렌더링을 동시에
렌더링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도는데 이쪽에다도 이렇게 렌더링하고 이쪽에다도 렌더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티 샘플드 렌더 버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멀티 샘플링은 엔티알리아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엔티알리아싱 지원하기 위해서 GPU가 만들어졌을 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멀티 샘플링, 그죠? 멀티 샘플링 방식이 있겠죠. 웹젤 1에서는 오케이, 나는 지금 우리 GPU는 뭐 엔비디아 무슨 뭐 G 3060인데 우리는 최대 8x 뭐 멀티 샘플링을 지원해. 그러면 그 8x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웹젤 1이 실행되면서 GPU가 8x 멀티 샘플링을 지원하는구나. 나는 그거를 켜야지, 꺼야지. 이랬고 리딩 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켰다 껐다 GPU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켜거나 끄거나만 할 수 있었는데 웹젤 2에서는 좀 더 나는 이게 지금 최대 8x를 지원하는데 나는 이 방법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멀티 샘플링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커스텀 멀티 샘플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퍼포먼스로 멀티 샘플링을 했더니 최대 품질로 멀티 샘플링 했더니 너무 속도가 느려. 뭐 GPU가 너무 바빠. 그럼 나는 조금 줄일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렌더링은 뭐냐면 하나의 똑같은 렌더링이에요. 똑같은 렌더링인데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그렸어요. 구를 하나 그렸어요. 이 구를 화면 전체에다가 5,000개를 뿌려야 돼요. 그럴 때 매번 이 구의 지오메트리 데이터, 뭐 버텍스 데이터 이런 것들 5,000번 보내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GPU 안에서 얘를 5,000개 카피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이걸 그릴 거야. 5,000군데에다 그릴 거야. 대신 위치는 달라. 화면의 위치나 뭐 예를 들면 3차원의 위치는 달라. 곱해야 되는 뭐 오브젝트의 위치나 카메라 위치는 이렇게 달라. 그렇게 다르지만 같은 오브젝트를 빨리 그릴 거야. 5,000번 그릴 거야. 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이 그래스가 뭐냐면 풀밭이잖아요. 풀밭이나 또는 뭐 털, 고양이 같은 거 이런 걸 그릴 때 이 각각의 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털을 뭐 5만 개를 그려야 돼요. 또는 뭐 풀밭에 있는 풀을 뭐 10만 개를 그려야 돼요. 이럴 때 매우 유용하게 고성능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인스턴스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3D 텍스처가 지원됩니다. 3D 텍스처라고 하는 건 이제 3차원으로 스캔한 뭐 CT 데이터 이런 것들을 왕창 집어넣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텍스처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웹젤 1에서는 확장판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웹젤 2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항상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처의 어레이, 이것도 위에 거랑 같은 이제 개념이죠. 사실은 2차원 어레이를 이렇게 3차원 층별로 이렇게 쭉 어레이로 만들면 이게 결국은 3차원 텍스처가 되는 것처럼 텍스처의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웹젤 2에서는 이걸 항상 지원합니다. 그리고 텍스처 사이즈 인 쉐이더가 이건 뭐냐면 예전에 웹젤 1에서는요 텍스처 이미지가 반드시 2의 n승이었어야 돼요. 2, 4, 6, 8 그것도 그리고 사이즈가 반드시 x방향, y방향, 가로, 세로가 똑같았어야 돼요. 웹젤 2에서는 아무런 사이즈나 다 가능합니다. 아무런 사이즈나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텍스처 사이즈를 가져오는 함수가 쉐이더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쉐이더에서 사이즈, 벡터 툴을 선언한 사이즈를 넣어놓고 텍스처 사이즈, 그 다음에 샘플러를 불러주고 LOD는 뭐냐면 민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벨 오브 디테일을 1부터 8까지 이렇게 선언했을 때 레벨 6짜리는 사이즈가 얼마냐
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을 때는 여기 LOD에다 쓰면 되겠죠. 0이 가장 디테일한 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텍스처의 크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텍스처 룩업 인 쉐이더. 쉐이더에서 무엇이 가능하냐면 텍스처의 요 픽셀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이미지 그 텍스처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 값을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GBA 값으로 바로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포지션만 알면 텍스처에서 그 픽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ompressed 텍스처 이건 뭐냐면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웹GL에서는 당연히 웹GL에서는 웹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 PNG 파일이라든지 ZIP 파일이라든지 JPEG 파일을 웹 서버로부터 이제 받아와서 얘를 GPU로 보내기 위해 텍스처로 쓰려면 GPU에다 보내기 위해서 얘를 JPEG을 풀어가지고 RGB로 바꿔가지고 그것들을 보내줬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컴프레스 텍스처, 즉 EAC, ETC2, 뭐 예를 들면 KTX, KTX2 같은 이미지 파일 포맷은 요게 GPU에서 지원하는 텍스처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텍스처 이미지는 가져와서 바로 직접 GPU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결국 GPU가 이 이미지를 받아서 푸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압축된 텍스처 이미지는 그대로 그냥 압축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런 함수 텍셀 패치 뭐 이런 함수를 만나면 아주 그냥 직접 그 시간에 거의 실시간의 시간에 픽셀 값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압축을 풀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무슨 뭐 GPU 메모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GPU 메모리를 꽉 차게 쓰시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게 쓰는 것이 성능이나 또는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텍스처가 있는데 텍스처를 압축해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GPU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효과도 높고 성능도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텍스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인티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웹젤 1에서는 텍스처나 어트리뷰트들이 플로팅 포인트나 또는 노멀라이즈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unsigned 캐릭터로 선언했어요. 그럼 0에서 255까지 값을 갖겠죠. 그러면 노멀라이즈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0을 집어넣으면 0.0이 되고 255를 넣으면 1.0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0에서 1.0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0으로 자동으로 그 변경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만 지원됐는데 이제는 이제 어트리뷰트는 텍스처에 그냥 인티저를 바로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다양한 텍스처 포맷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에서는 또 달라진 게 또 있는데요. 뎁스 텍스처가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에서 텍스처 그러니까 샘플러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웹젤 1에서는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고 웹젤 2에서는 at least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최소한 버텍스 쉐이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텍스처가 16개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제 표준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텍스처 LOD 레벨 오브 디테일이 민맵 데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웹서버를 접속했을 때는
아주 낮은 레벨, 낮은 퀄리티의 LOD를 가져다 쓰는 거죠. 낮은 품질로 렌더링하고 점점 네트워크에서 좋은 텍스처 이미지를 높은 퀄리티의 텍스처 이미지 가져오면 점점 디테일이 좋아지는 형태로 스트리밍을 만드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쉐이더 텍스처 LOD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느린 그런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텍스처가 가능합니다. 플로팅 포인트 텍스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픽셀 데이터, 텍스처의 픽셀 데이터를 인티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RGB를 8비트 쓸 거야. 나는 높은 품질로 10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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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비트 쓸 거야. 뭐 12비트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트 수를 늘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죠? 늘릴 수는 있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티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예를 들면 16비트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RGB 값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요, 우리 그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포터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이내믹 레인지, 어두운 부분도 보이고 굉장히 밝은 부분도 보이고 하는 그런 사진을 만들 때, 그런 영상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로 텍스처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텍스처 포맷이 증가한 겁니다. 웹젤 2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새로운 이제 텍스처 포맷인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인티저 텍스처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RGBA 32비트 인티저, 32비트 언사인드 인티저 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뎁스를 위한 텍스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웹질 2에서 달라진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강의는 뭐 이게 튜토리얼 치고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넓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다음번 강의부터는 요 기능들, 바뀐 기능들 중에서 중요한 기능들 몇 가지만 이렇게 짧게 실습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